자, 이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이 화폐 경제 발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 화폐 경제 발달은 이제 배경을 보면 일단 자급자족적인 어떤 것을 벗어나 정기적인 교환 관계가 성립됐고, 그다음 개인당 이제 부가 증가됐죠. 그다음 농산물의 상품화, 도시 상업의 발달, 이런 사회구조적 변화로 해서 화폐가 널리 보급됐는데, 자, 송나라 화폐의 특징은 동전을 중심으로 한다. 동전. 그래서 이제 요 동전을 좀 하기 전에 좀 약간 이제 화폐 발전 과정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화폐가 이제 사용되는 초창기 때 화폐는 보통 물품 화폐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쌀이라든지 뭐 삼배 어, 등등 이런 물품 화폐를 사용하고, 근데 물동량이 많아지면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 화폐를 사용하게 돼요. 식량 화폐는 뭐냐면 잘 쓸게요. 그 자체가 일종의 등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식량화폐인데, 주로 금속 화폐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 갖고 이제 많이 쓰이는 게 금, 은, 동인데, 대개 보면 이제 송나라는 이 동을 많이 사용했어요. 동. 근데 나중에 이제 명청 시대 때는 은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은을 많이 사용하고, 예. 동양에서는 동과 은, 우리는 이제 동전을 이제 동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얘는 침례화폐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지폐죠, 지폐. 우리 교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지폐 자체가 이제 뭐 그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초창기 때는 태안 지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을 이제 태안을 해서 연동시켜 갖고 지폐를 발행을 하죠. 담보 삼아서. 그래서 이 교초가 그래도 이제 지폐로서 이제 큰 기능을 했던 게 소금의 연가, 연판매증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인데, 하여튼 이런 지폐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용화폐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폐가 이제 뭐냐면 그 발달이 되는데요. 송나라 때는 동을 기축통화로 사용했어요. 동전을. 예. 그러니까 동전에 의해서 통화를 통일시켰고, 그리고 일부 이제 동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나가요, 해외로. 그래 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로 해외 무역 과정에서 지금 달러가 인기가 많듯이 송나라가 경제를 번영하니까 송나라의 동전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 갖고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외국 무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세패를 갖다 바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들에게 이제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인 동이 동전을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폐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자라든지 뭐 회자 이런 지폐를 사용을 하죠. 아니면 다교인, 염초. 그러니까 이제 염초나 다교인은 독점 판매권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송나라는 동본위 정책을 추구했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동이 많이 부족하면서 이런 이제 종이 지폐를 등장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은도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은보이는 제도가 조금씩 지양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명청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송대 상호의 발달은 도시의 번창은 필연적으로 화폐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당중기 이후 조용조세제에서 양세법 전환은 화폐제도 발달을 전제로 한 조세의 급납화를 의미한다. 이는 송대에 거쳐서 명대 일주편법, 청대 지정금제를 계승했다. 자, 송은 당말 5대 물란한 화폐제도를 정리하고 강남 지방의 어떤 통일에 따른 이 지역이 사용하고 있던 납돈, 철전 등을 정부의 동본위 정책을 이제 했고, 이 일환으로 이제 태조 때 송원 통보를 이제 처음으로 동전을 발행했고, 태종 때는 태평 통보를 이제 발행을 했죠. 자, 송대 동전에 모범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이후 개헌 때보다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는 동전이 주요했다. 자, 태평 통보는 이제 태종 때 연호죠. 예. 그래서 연호를 사용할 때마다, 연호를 바꿀 때마다 이게 동전을 이름만 바꾼 채 이렇게 사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대 화폐 경제 발달은 동전의 주조성과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입증은 잘 되고 있다. 동전의 보급은 그 교환 수단으로 편리하여 상업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게 됐고 화폐가 농촌 깊숙이 침투하면서 농산물의 상품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동전의 사용에 영향이죠. 또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 때 동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고려 시대 때 뭐냐 의천이 송나라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우리도 동전을 사용하겠다 해서 숙종한테 건의를 하죠. 우리도 뭐냐면 동전 사용을 건의하니까 숙종이 뭐 사만통보 등등 해갖고 여러 화폐를 만들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잘 널리 보급되지 못하지만 뭐 고려의 화폐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리하여 당대에 일반화되고 있는 장원의 자급자족 경제체가 붕괴되고 화폐 경제 체제에 전환되면서 장원적 농업 경영 형태가 변하게 됐다. 그런데 동전의 이와 같은 대량 추종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요의 증가와 대무역 및 요소화에 대한 세폐 등에 의해 동전의 유출로 동전의 부족 형성이 일어나요. 이걸 정황이라고 하죠. 동전의 기근 형성이다. 한자는 기근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이유는 화폐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대무역, 그 다음에 요소화에 대한 세폐에서 동전의 해외 유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황이 계속됐고, 자, 그 대안으로 이제 뭐냐면 이를 타기 위해서 금과 은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동본위에서 은본위로 바뀌게 되었고 지폐와 어음도 발달을 가졌다. 마치 여기에는 은본위가 마침 바뀐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송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동본위 화폐 제도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동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다음에 은본위 화폐를 지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마치 이게 은본위 제도 바뀐 게처럼 얘기했는데 지향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동양사 강자의 강자 종목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은본위 은이 이제 실제로 화폐 사용이 있기 때문에 은본위 제도 지향했다. 네. 완전히 은본위 제도 넘어간 거는 이제 명청 시대 때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폐와 어음도 화폐 부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얘기했죠. 교자나 해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송대 화폐 발달의 또 다른 특징은 지폐를 비롯해서 차인, 여민 같은 일종의 신용화폐가 유통됐다는 것이다. 지폐는 교자, 해자 등을 하여 동전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사용되기 일반화됐으나, 자, 여기에서 이제 차인과 그 여민은 일종의 판매 증서예요. 그래서 차는 이제 뭐냐면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고 정부가 판매 증서를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교인, 뭐 영교인 이런 것들 주는데 이런 것들 이제 주어도 차민, 연인이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받으면 일종의 이제 판매 증서가 일종의 가치를 띠고 있죠. 예, 판매권에 대한 교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일종의 지폐처럼 사용해.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 교자나 해자는 교자는 북송 시대 때 이제 사용했던 화폐야. 북송 초기 때는 초창기 때는 이제 동전을 또 사용됐지만 철전도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철전 같은 게 많이 뭐냐면 모자르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사천이나 그런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부호들이 교자 폰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약속 어음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바꿀 수 있는 거야. 철전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게 교자야. 교자고. 그 교자는 주로 이제 민간에서 주로 만들어갖고 이제 시작됐다. 민간 교자.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강연 교재로 바뀌게 돼요. 여기 보시면 정부에서 이제 교자제도를 받아들여서 강연 교재로 이제 해서 발행된 어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자는 사천 합수 지역에서 사용되어 신종 때는 동전 부족과 군비 조달을 위해서 널리 통용됐다. 자, 해자는 요거는 요게 북송이라면 해자는 남송 때 사용했던 지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동전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용되는데 일단 동전이 부족하고 동전 같은 경우에는 더 막대요. 어마어마한 그 물량을 교류할 경우에는 많은 동전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족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지폐를 대신하게 된 거야. 자, 북송 후기에는 지나친 남발로 한때 신용도가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지폐 같은 것들이. 자, 그리고 신용화폐인 교인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 중에 차교인과 염초다.
그래서 차와 소금이 전매품으로 국가는 상인들과 그 서구 병방의 물자를 수송케하여 그 물품 대금에 준 것이 착용과 염초했다. 약간 이제 뭐는 계중법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명나 때 실시한 계중법이 요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네. 그다음 남송에서는 교자를 해제도 하여 널리 유통되는데 북송 때와 같이 지나치게 난방함으로써 재정의 혼란에 물가 안등을 가져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송대 조세제도를 볼게요. 조세제도는 크게 뭐 볼 건 없는데, 그냥 송나 때 조세제도는 그 당나라 때 양세법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양세법에서 이제 했던 원칙들, 그 양세법 원칙이 단세 위주죠. 양세법만 딱 걷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잡세나 신정세 같은 것도 많이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상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송대 산업은 합배 경제 발달 상세에서 세수면에서 잘 입증하고 있는데, 송해 조세는 당나라 양세법 이어받아 토지에 부과된 양세와 상품에 부과되는 가리를 이렇게 구분된다. 자, 양세는 주로 이제 곡식이나 견포로 징수되나 가리는 동전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가리는 술, 소금, 차, 향료, 약재 등을 전매품에 대한 세금과 입 밖의 상품 정마에 대한 상세 등이 있다. 자, 가리는 일종의 소비세로 뭐냐면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사든 간에 그 원가의 10%가 또 세금을 붙죠. 자, 그래서 가리는 일종의 소비세로 그 부담은 농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 전체 대상은 하나 납세자는 주로 상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직접 납부를 하지만 상인들이 자기가 직접 돈을 납부하는 건 하지만 세금 부담은 물건에 부과하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이제 일반 평민들이 이제 부과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물건에 세금을 떼는 건 그 업주지만 갖다 바치면 업주지만 그 물건은 그 업주가 이제 어디에 부과하는 거, 물품에 부과하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토지세인 양세와 생생의 가리가 액수상 볼 때 거의 동등한 상태에 이뤘고 강남 지방에서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세 증가는 송의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충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송이 망하고 해수 이북을 금액에 내주어 남송 정권이 150년간 번창할 수 있었던 경제력도 이 강남의 어떤 경제 발전과 함께 막대한 상세 수입이 큰 힘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노동용 봉사의 차역이 있었죠. 이거는 뭐그 앞에서 언급했죠. 네, 우리의 시못하면 용해에 해당하는 거죠. 차역은 백성들의 호등에 따라서 증발했으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주 개코제가 다시 부활돼 갖고 어느 주 자산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1등호에서 5등으로 이렇게 해서 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애들에게 부과를 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방의 가난을 복역시킨 곳은 차역이 하는 일은 호등에 따라 진화하여 지방의 가난을 복역시킨 곳으로 차격에서 하는 일은 간문의 수송과 공급, 부세의 독촉과 징수, 도적의 체포와 공가의 사역 등 다양함으로 일반 백성은 차격의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거, 세금을 통해 국가에서 하는 거는 직접 그 당시 민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이건 뒤에 명나라 때도 좀 비슷해요. 명나라 때 이갑제도 있잖아요. 이갑제 항청사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잡단 사모든지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이갑제에서 자연스럽게 하죠. 예, 처리하는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한성은 모욕법은 이런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가 재정을 충실하고 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했을 거야.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갖고 이게 이제 때우는 방식으로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송대의 경제적 주도권을 상공에 쥐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송대 상세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국세에 대한 상인들 상세 부담률이 5대 상인들, 그러니까 미상, 다상, 염상, 견상, 그다음 이게 무슨 상이야? 철상 등에 의해서 상업자본의 축적이 송대에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상업자본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업자본은 자본의 축적 가지고 얘기하죠. 유통을 통해서. 싼 곳에서 사들여서 비싼 곳에 갖다 파는 식으로 유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상인 집단들을 상업자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산업자본 등장하기 전에 나타난 자본들이죠. 상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집단들이고요. 자, 따라서 송대 상업자본의 맹화가 중국의 상업자본의 맹화가 송대에서 시작됐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송대 근세론자의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그래서 상업혁명이나 이런 것들 발달사 상업적인 등장 이런 것들은 송대 근세론자의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송대 중세론자 그러니까 동경대학파죠. 자, 동경대학교는 참고로 경도대학파는 이제 경도학파는 오늘날 교토대를 얘기해요. 교토대. 우리가 보통 동경대만 이제 아는데 일본의 교토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동경대와 거의 맞먹게 이제 많은 학자들과 이제 전문가를 배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벨 문화상 노벨상도 많이 받았던 곳이 경도대학 그 교토대인데 하여튼 교토대가 경도대학 거고요. 동경대학파는 동경대죠. 도쿄대. 자, 하여튼 이 도쿄대에서는 얘기를 뭘 하고 하냐면 이 반대해서 축적된 부가 금융 자본화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오히려 토지에 재투자했다. 그래서 상인이 지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본의 집중이 있었지만 아니 맹아 있었으나 그렇게 뭐 큰 게 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발달 보죠. 도시의 발달, 송대 도시의 발달. 자 송대 도시의 발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나올 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예, 요거는 송대 도시 발달을 볼 때 이제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당나라의 도시와 비교를 해봐야 돼. 음. 자, 일단은 당나라 도시는 특징이 그 도시 내에서 시장이 딱 정해져 있죠. 간설 시장들이 딱.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하잖아. 그래서 뭐 당나라 장안 같은 동시서시, 낙양은 세 군데만 딱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박리제가 존재하죠. 박리제가 존재해갖고 각각의 이제 그 방으로 구성돼 있죠. 그 옆에 담벼락이 있고 자이 아파트죠. 예, 문을 열고 외부인들 출입을 막고 그다음에 통행 금지를 시키죠. 야간 통행 금지.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보면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돼. 당나라 전반적인 성격이 개방적인 데 반해서 도시 운영은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송나라 도시는 좀 달라. 일단 당나라 도시는 좀 약간 정치적 성격이 강하죠. 정치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데 반해서 송해 도시는 상대적으로 볼 때 경제적 성격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송나라 그 수도 항주라든지 그다음에 변경, 그러니까 이제 개북은 그 뒤에 이제 운하의 중심지거나 아니면 그 뒤에 양증을 가지고 경제 배경을 통해서 성장했던 도시들이야.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왕조 국가들 보면 그 후에도나 그 전에 보면 후에죠 후에 정치적인 그 중심지와 경제적 중심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후에 명청 시대 때도 가면 그 국경을 정치적 중심을 삼고 그리고 경제적 중심을 강남을 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송해동시는 경제적 중심지가 정치적 중심지예요. 이 특징이 있어. 그리고 앞에서 이제 시장, 간설 시장이 해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초시에 영향을 받았고 곳곳에서 이제 시장을 곳곳에서 시장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리제가 폐지됐다는 거. 그다음 야간 통행이 폐지됐죠. 자, 그래서 송나라 도시는 상당히 폐쇄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모습, 그러니까 자율적인 모습들이 되게 보인다. 자유도 이제 만끽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이제 뭐냐면 운영됐던 도시가 송해 도시예요. 그래서 송나라 문화는 상당히 폐쇄적인 데 반해서 도시 운영은 좀 반대예요. 자유로운 그런 도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출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송대 도시 발달은 몇 가지, 여기부터 볼게요. 송대는 도시가 크게 발달하면서 그 성격도 정치 군사적 도시에서 상업 도시로 전환되었다. 자, 송대 그 도시 발달에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당송병역이라는 전선사의 병역으로 기죽색이 사라지고 서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그들의 불편한 농촌 생활보다는 도시 생활이 즐기고
또 도시생활을 즐기고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데도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 생산의 증가, 상업의 발달도 자연히 도시의 발달을 가능케 했다. 특히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형상을 가져와 도시 발달을 촉진시켰다. 자, 이와 같은 형상은 하북 지방보다는 강남 지역에 더욱 빠르게 추진되었으며, 자, 이에 따라 인구 비율도 강남이 하북을 능가하게 된 것은 당해 원화 연간 9세기 초였다. 자, 이러한 경향은 송대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자, 인구 증가는 행정구역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가용되고 있다. 당해 현중 때 전국이 15도였는데 이 중에 강남이 8개 도였고, 북송 심중 때는 전국 23도 중에 그중에 강남이 15도예요. 그리고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넘죠. 70% 차지하죠. 그만큼 강남의 도시가 이제 많이 강남의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상업 도시로서 이제 구조적으로 때 이전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 이전은 뭐겠어요? 당나라 도시 구조와 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대에는 시내에 그 간설 시장이 있죠. 그래서 상업 고용의 시가 있고 상업은 원칙적으로 그 시 안에서만 허가된 시제였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도시 내부의 가로에 구획을 정해서 구획 내에서 주민을 통제한 이방제가 있었고, 방은 흡사 작은 성곽과 같고 경비의 한 단위가 되었으며 도시에는 이러한 방이 여러 개 모여 있었다. 그래서 도시의 외곽에는 공고한 성벽을 둘러쳐 있으며 방에 밤에는 방문과 함께 성문까지 닫아 그 야간 통행을 금지했으며 이것이 송 이전의 도시 방지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각각의 지역별로 또는 직종별로 이렇게 방이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라방과 또 볼 수 있죠. 신라인들만 구성된 방 이렇게. 근데 이 송대 도시의 발달은 초시에서 시작된다. 초시라는 것은 당나라 때 이제 말기 때 시골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갖다 파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초시의 분위기가 그 뭐냐면 어디까지 송나라 때는 그 도성내까지 여러 시장 도시도까지 들어가. 그러면서 이런 자연 분위기가 초시의 자연 분위기가 도시에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시장이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자기가 팔고 싶은 데서 파는 식으로 이게 바뀌게 되죠. 자, 송대 도시의 발전 초시에도 있었다. 본래 초시는 간해어가 없이 그냥 도시의 성밖이나 농촌의 교통주에 형성된 노점 시장 근처에 점포와 주택이 들어차면서 측량이 되고 초시가 형성된 것이다. 초시의 규모가 커진 것이 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 현의 출장소가 생기면서 다시 진이 커지면서 현으로 승격되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초시가 발달되고 진이 발달된 곳들은 대부분 강남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송대에 들어서 도시의 성문 밖에서 초시가 번성하면서 초시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의 풍조가 성안에 들어가 도시까지 파급되었다. 그때 방의 벽을 허물고 대도 양쪽으로 점포가 줄지어 들어서게 되면서 상정으로 탈바꿈됐고, 종래의 간설시장은 그 의미가 있고 도시 전체가 상점과 동료하게 되었다. 자, 송대 대도시는 운하에 따라 나타났으니 수도 개봉은 인구 70만의 정치, 사회, 산업, 문화 도시로 발달했으며 양자강과 교차점 양주가 번창하게 되었다. 당 이후 1학이라는 말 나올 정도 강남 지방의 도시가 갈목한 것이다. 자, 양주가 이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부터. 자, 그리고 또 양자강 이남에 사회생산지대 중심으로 소주와 그리고 문화의 중심 이만, 항주가 번창했다. 자, 남성의 수도 이만을 정한 것은 이와 같이 교통의 요지도 국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만도 그 운하의 어떤 종착점 역할을 하지만 또 아까 이제 얘기한 그 개봉도 그 당시 상당히 이제 교통의 중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5대 10국 중에 이제 5대에서 한 곳만 제외하고는 다 변경을 수도도 했죠. 요거와 같이 이제 이만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구는 이만은 그 인구 15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소비 도시로 그 중에 90만이 성내에 살고 60만은 교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내 인구는 이제 관리, 군인, 부호가 70만이고 상위 16만, 17만, 교외는 다수의 상공인구가 거주하였다. 자, 이같이 송대 상업도시의 발달은 상인의 동업조합인 행해 조직에도 영향을 주고
시제가 엄격히 준수한 당대에서 각도의 도시 특정사의 행위 독점하고 이를 통제했으나 시제가 무너지면서 행위 산업 동점은 붕괴되었다. 그래서 송대에서 동업조합을 연예 행위라고 했으나 당대처럼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고 동업조만의 조합으로 발전되어 행위 성격이 청대까지 갔다. 이 말은 뭐냐면 당나라 때 행은 일종의 길드적 성격이 있어요. 독점 판매권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송나라 때 그 행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그냥 그 뭐냐면 상공인 집단들, 그러니까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상인들이 모인 어떤 상인 집단들의 어떤 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송나라 그 행과 당나라 행의 차이점이죠. 예,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각 행은 대상인들이 이제 지배했고 이중생의 길드 조직과 비슷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좀 약간 이해를 이제 못하는데 왜 갑자기 송이 나오면서 송대는 동업종 행위라고 하고 당대처 원격을 제어할 자는 동업종만이 조하고 발전되어 이러한 행위 성격은 이후에 청이 갖게 되었다. 각 행은 소수의 대상에 지배되었고 이는 중세말의 길드 조직과 비슷하다. 이게 송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당나라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요부터는 당나라 행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요 앞에다 뭐냐면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송나라 행에다가 해놓으니까 좀 약간 이해가 좀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좀 설명을 더 하면 도시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하면요. 그 외에도 이제 도시에는 묘시라는 게 있어요. 묘시. 그러니까 토지시나 도교, 불교 등 제례를 통해서 개최된 어떤 제례를 전문한 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시가 있어. 딱 그 부분 알겠죠? 약재를 갖다 파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을 갖다 파는 장시 같은 것도 있어요. 잠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약간 한의적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여기 좀 약간 설명이 돼 있어갖고 한의적 웹페이지 펴보시면 221페이지 펴보세요. 자 22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문화 면에서 새로운 서민 문화의 기운이 일어났다. 특히 송대도와 그 도시에서 규제와 야간 통행 금지가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중심으로 한 서민 문화가 성장했고 북송의 수도 변경과 남송의 수도 임한 등은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성내 그 각처에선 종합 연애 시설인 와자와 또 와사가 생겨났고 군활이라는 이제 그 연애 공연장이 모여들고 있었다. 요 관련된 내용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중에 수천 명을 수용하는 곳도 있었는데 구단에는 가창을 대상으로 이끈 작극가 각종 서화와 작기가 연출되었고 자 이것은 후대 이르까지 대표적인 세련된 고전 연극으로 발전됐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히스테릭 분야가 연결됐었는데 송나라의 그 문화는 서민적이야. 그래서 대중적인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어. 당나라의 귀족적 문화가 좀 대비될 수 있는 거죠. 서민 문화가 발달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 서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원래 문화의 주체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귀족들보다 적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귀족은 좀 모르지만 지주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좀 돈이 적을 수 있겠지만 돈에 가지고 있는 계층적인 성격,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보면 서민들이 많죠. 도시 경제가 발달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서민들이 이걸 문화생활을 풀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한 거야.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라든지 작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현되면서 구단 같은 영예 공유 이런 거 생기고 그렇겠죠. 와사라는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죠. 자, 이런 도시 이제 일면을 잘 보여준 것이 동경명화록과 그다음에 장대 땅이 그린 청룡상화도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동경명화록과 장대 청룡상화도.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자, 먼저 이제 이 동경몽화동을 볼게요. 동경몽화동은 남송 맹옥로라는 사람이 북송말 수도였던 동경 그 변경의 사업가,
그러니까 지금의 개봉이죠. 민간의 풍속에 관한 기술한 층인데 당시 그 인구 100만이 넘었던 변경의 건축물, 수도망, 거리, 상점, 주도, 그다음에 화물 운송, 야시, 음식, 풍속에 관한 자세한 서술에 대해서 매우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게 2차 사료가 아니라 1차 사료죠. 이 맹언론한 사람은 남성이지만 실제 이 사람은 북송 때 젊은 사람 거의 20, 30대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쫓겨가서 이제 남성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노년에 예전에 젊었을 때 이제 풍경들 그런 걸 개봉의 어떤 그런 풍습들을 적어 놓은 거야. 예전에 20, 30대 때 그 누렸던 그 개봉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 회고 형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 동경몽화론이에요. 동경몽화론 꿈의 그 동경, 그러니까 개봉에 개봉이 예전에 개봉을 그리워서 썼던 글이라는 뜻이야. 이 뜻이. 자, 그러니까 청명상화도는 이 장택당이 그린 그림이죠. 예, 근데 여기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도자가 있죠. 청명절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청명절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개봉의 청명절 모습을 그린 건데 이것도 뭐냐면 사회적 가치가 높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그림을 통해서 그려야 보여줬기 때문인데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청명상화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이 그림이 여기 일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두루마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150m 정도 된다고 돼요. 두루마기식으로 그린 아주 긴 그림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 카이풍 모습을 이제 잘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해당이 북성의 수도였던 카이풍은 당시 산업 경제적 중심으로 크게 번영했다. 자 송대 산업을 행하는 장소와 시간 제한이 없었다. 내세계 토벽을 부리는 가로는 등불을 밝힌 상점가를 변화했다. 이야기권, 수혜권, 고개 등이 행해지고 주점과 식당도 번성하여 당시 거리는 사람들 만 원이었다. 그 그림을 그린 곳이 뭐냐면 청명상화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명상화도하고 그다음에 동경몽화도 두 그 작품 이건 꼭 외워두세요. 그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함촌에서는 지방의 소시장과 전기시가 이제 발달되면서 배우에 의한 연극이 상영됐죠. 이 배우들은 시장에서는 날짜에 따라 이동하면서 촌사나 사모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디서나 공연했다. 자, 이것은 농민들에게 최대 오락이었고 동시에 지역성을 뛰어넘는 공통의 사회 문화 의식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그냥 공짜로 해준 거 아니죠. 상인들이 이제 일단 얘네들 초빙을 해와요.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 좀 눈길을 끌려면 그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거기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구나 뭐 축구 이렇게 할 때 광고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 보면서 야구, 축구 보면서 광고 보면서 아, 이 물건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 예, 이거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었다. 마케팅 활동으로 연극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즐기면서 물건도 갖다 팔고 예,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성리학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동계도 보죠. 그다음 강업과 공업의 발달 볼게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당연히 강업과 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강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왜 발달하냐? 수공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고 뭐 동전 만들고 그러면 다 뭐가 필요해?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예.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좀 특이하게 뭐냐면 석탄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석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석탄을 주로 이용했던 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잖아, 유럽에서는. 근데 이미 이제 송나라 때부터는 석탄을 이용해서 코코스도 만들고 목재를 통해서 철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코코스가 된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모두 만든 철강을 만들었어요. 천을 만들었어. 그래서 철강을 이용해서 천을 만드는 그 기술은 그 유럽은 19세기 때 들어와서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은 이미 10세기, 11세기 때부터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그 당시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도자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방산체들이 서민적인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실용적이고. 예. 자, 그럼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공의 발달을 보면 송대의 강업 생산 금과 은, 철을 비롯해서 연, 나비죠. 네, 그다음 석탄, 주사, 연석 등이 다양하며
강상문의 생산량도 당대에 비해서 10배 내지 수십 배에 달했다. 철강은 하동이나 상서, 상동, 섬서 지역에서 주 생산지였고 전국에 걸쳐 생산되었다. 자, 송대 최대 총 생산량은 4만 톤이나 하나 하트에는 이제 7만 5천 톤 내지 15만 톤이라고 본다. 이거 아마 중국 학자 같아요. 이 사람은. 자, 견직업은 이제 송 이전의 농업의 부업으로 양잠, 재개, 비단하고 관련된 거예요. 견직물이 주가 되고 공납이나 자급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송대 견직물은 상당히 발달하여 주요 상품을 거대되었고 마포나 점화포 같은 상품으로 생산되었다. 자, 그래서 견직물뿐만 아니라 마직물도 이제 생산을 했다는 거죠. 도자기 생산도 송대 급격하게 발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서민생활 발전은 수요가 증가되고 도시의 소비생활을 따르는 실생활 향상과 상업무역의 번영은 질 좋은 송자를 대량으로 대량 생산을 가져오게 했다. 또 도자기 제작에 기술도 발전하여 자기를 꾸미는 데 필요한 화력으로 석탄을 이용함으로써 고효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송나라 도자기의 발달의 원인이었다. 석탄을 이용했다는 거. 자, 송대 도자기는 송대 도자기 생산지로는 처음에는 하북의 자주유가 석지도 자기도 운영했으며 고려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정주유는 뭐 간에서 주문 생산에 맡아서 백자 흑자를 제작했다. 그 이만용에서 청자가 제조되어 그 기법이 발달되었다. 자, 그래서 이만 요주요에서는 일정 규격의 문양을 지닌 간용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대량의 민간의 생활 도자기를 사용했다. 이건 뭐 고려시대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 고려자기 하면 귀족들만 사용한 것 같지만 최근에 발굴품들 보면 그 서민들이 사용하는 자기도 있었어요. 예, 대량 생산을 해갖고. 자, 북송말 정화 연간에 이제 간요의 수도 개봉에 설치되어 간요가 수도 개봉에 설치되어 분업 공정의 생산 체제를 갖췄고 정밀한 제품을 만들어냈고 남송에서 간요에서 우수한 청자가 생산됐다. 자, 민간 도자기는 이제 5대2의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했고 송대는 경덕진. 이 경덕진은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외워두세요. 여기는 명나 때 도자기 산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야. 그다음 월주, 상산, 건주, 청주, 길주가 유명했으며 간요를 능가하지 못했다. 자, 자기는 당면 이제 주요 물품이 되었고 청백자는 남송, 원대에 거쳐서 동아시아 각국을 비롯해서 남해의 서역 지방에 수출했다. 남해 서역 지방으로 수출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송대는 7기도 대장으로 생산된 제작 기술이 발달됐다. 이거 제조업도 이제 있고 뭐 이런 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철과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철 생산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철 생산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제 철강 관련돼 갖고 그 당시 모두 이제는 석탄을 사용했다. 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철을 생산할 때 그 석탄을 사용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민 문화 발달로 넘어가죠. 송나라 문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예전에 이제 송나라 문화의 전반적인 성격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당나라는 대개 보면 예전에 말한 것처럼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근데 송나라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완전히 국제적인 게 아니라 국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니까 송나라가 맨날 당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수적인 경향이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 문화가 귀족적인 것이 아니라 서민 문화가 발달됐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대비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읽어볼게요. 자, 당송병역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국한되지 않고 문화면에서 세바람을 일으켜 서민적이고 참신한 송문화를 창조하였다. 자, 일반적으로 중국 문화의 특색을 말할 때 보수성, 정통성, 계속성이 드는데 송대 문화의 성격은 제한적이기도 하도 해도 혁신적인 면에 강하게 나타났다.
그 육조나 수당 문화는 호환적인 이중적인 성과, 이중성과 국제적 성향을 해서 상당히 이국적인 색채를 띠고 나쁘고 있는데 송해 문화는 국수주의고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얘네는 맨날 당하고 사니까 중화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 많이 스크래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복구하고자 정신 승리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남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왜냐면 이렇게 폐쇄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죠. 국수주의고 상당히 민족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학문이 성리학이죠. 성리학.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송해 문화는 육조의 수당 문화와 다른 참신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상적인 면에서 그 당시 중국 문화의 기초가 되어 유교를 새로운 각도 재해석하여 전제군주 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사대부 서민사회를 옹호하는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사대부의 어떤 옹호는 되는데 그 뭐냐면 서민사회 옹호가 그 성리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성리학은 그 어떤 지배계층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차별 문화죠. 그래서 범인하고 사대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런 학문이 성리학이기 때문에 사회를 옹호한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사대부는 모르겠지만 자, 한편 그 송대 문화를 사회 발전적 시기로 진단할 때 송 이전의 기존 문화 성격을 천산하면서 서민의 사대부 문화를 정착했으면 알 수 있다. 예. 서민적이고 사대부 문화를 정착했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육조나 수당시대 기존 문화는 문화를 운벌주의, 형식주의, 정통주의 성격으로 구성한다면 송대 문화는 이와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건 군주 독재 정치와 서민생활 발전이라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서민사회 발전이란 백성의 재산권, 생산활동, 거주 등 여러 방면에 거친 지위 향상을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송 이후의 사회는 그 이전보다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능력주의 원칙에 입각한 과거제도가 이를 보장하게 되었다. 자, 송대 서민은 지식과 교양을 갖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종래 귀족계층에 국한되어 있던 문화층은 송대에 와서 서민 대중문화의 대중에 넓혀져 갔다. 특히 사업과 생산기술의 발달이 상업의 분업화를 촉진하면서 서민의 자신감은 그 이전의 시대보다 상승되었고 이는 서민 문화의 창조적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송문화의 성격은 도시 문화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송대 도시는 상공 중심지가 되면서 경찰 군사력 기능이 저하되고 개방적인 되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수많은 시장들이 생기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도시 문화가 농촌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따라서 송대는 문화의 창조자와 항류자가 도시는 물론 농촌에까지 확대되어 나갔으며 이런 점에서 송대 문화가 서민성과 함께 전국적 대중성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학문 연구의 이제 새로운 움직임. 여기 있는데 이게 성리학과 관련된 거죠. 보통 이제 그 송학, 이학, 성리학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주자학과 동일하게 여기긴 하는데 그건 엄밀히 주자학과 성리학은 좀 달라요. 예. 이런 송학, 이학, 성리학의 한 부류가 주자학이야.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조합을 했지만 주자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리학 안에는 송학, 이학 안에는 주자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파들이 있죠. 예. 그런데 후대에 이제 그 알려지고 그리고 이런 학파들을 잘 종합한 사람이 주자고 보통 그래서 이제 주자학을 보통 성리학을 동일하게 여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주자학이 만들어간 그 당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성리학의 한일파, 그러니까 송학이나 이학, 성리학의 한일파를 주자학으로 인식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 외에도 여러 학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역사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뒤에 이제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좀 그만 얘기한 거고요. 자, 볼게요. 당말 5대의 이제 사회적 혼란과 무인 체제는 학문 연구에 타격을 주었고 특히 학교 교육이 부진했다. 자, 이런 과정에 송대의 새로운 학문 발달에 영향을 끼친 것은 당대의 발전 불교 도교였죠. 그래갖고 이제 당나라 때는 불교 도교가 이제 상당히 번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교에서도 이거에 대해 비판하면서
불교 도교의 어떤 장점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탄생된 그 송대 성리학이고, 이거는 종전의 이제 한당 유학과 달리 신유학이라고 하죠. 신유학, 이학, 송학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송대 성리학은 당말의 유불도의 상교의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 속에 태동되었고, 특히 불교 가운데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종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선종에 보면 본체의 체와 작용의 용,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와 기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요. 예. 성리학에서만. 이와 기가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은 오경이 아니라 뭐죠? 사서죠. 그래서 사서를 되게 성리학에서는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 선종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송대의 이제 저명한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불교의 일각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근데 불교 이론은 아는데 불교를 또 까죠. 예. 그러나 송대에서 당대까지 사상계에 주로 있던 불교 사상부터 사상적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철저하게 이를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철저히 이를 비판하면서 불교를 결변하고 유학의 사상성을 회복하였다. 자, 이는 국수적인 어떤 송문화 성격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송대 사대부 의식 가운데 육조나 수당시대 때 같은 정치 사회에 대한 무관심 내지 부정적 생각과 다른 사대부의 어떤 책임의식이 깊이 작용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대부들은 귀족들과 좀 다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귀족들은 자기 가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사대부는 자기 가문과 자기도 생각하지만 공적 의식을 갖고 있죠. 국가나 민족 그런 공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천하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부닥칠 경우에는 천하의 이익을 선택하는 방법 하죠. 그래서 나는 공적 의식을 갖고 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비단 현실적인 정치와 사회면이 아니라 학문과 문화에서 깊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이 사대부의 책임 의식은 성리학에도 말하는 뭐와 연결되죠? 공치주의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 이디아의 도교와 불교에 대한 신비주의와 내세관이 그 사상과 학문을 지배했던 당대까지의 문화 성격을 청산하고 정치 경제적 실용주의와 사회질서 윤리성 문제가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학문의 주요 과제가 부각되면서 학문의 새로운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유교를 이제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유교는 크게 세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고중학, 그러니까 홍고학적인 거죠. 홍고학적 유학을 얘기하죠. 어떤 고중을 하고 뭐 작품을 분석하고, 홍고학은 나중에 고중학과 연결돼서 얘네들은 어떤 뭔가 작품의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실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 학문적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한 부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세적인 어떤 분야가 있어. 경세적인 것들은 주로 이제 그 뭐냐면 근문학파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교가. 그래서 항상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야지 마음이 안정되고 예의범절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자, 경세적 성격이 있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도덕적인 것은 어떤 그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윤리성, 사회질서 윤리성 이런 거 강조하는 거야. 예, 유교에는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계승한 게 뭐 성리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대개 이제 이학 같은 경우에는 송학이라는 것은 요기가 더 강조되어 있죠. 윤리 도덕적인 거. 물론 일부는 이제 경세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상호학파나 이런 사람. 그래서 송학의 이제 주주는 윤리적인 거지만 일부는 경제적인 문제에도 더 관심이 있다.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송초의 학문적 사상적 발전은 진박, 충박 등에 의한 운동주의적 사강학자들을 통으로 이제 시작됐고, 호원, 송복, 성계 등의 석학들이 나와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 발전에 기초를 마련했다. 자, 이와 어울려 문체주의가 추진되면서 유학 진학 방식이 확립되면서 관학이 설치되어
11세기 중반의 인종시대 때는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이런 게 이제 경령시대의 정학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자, 인종 때 연호가 경력이에요. 그래서 경력시대의 정학운동. 경력 정학운동이라고 하죠. 이걸. 요때 정학이라는 것은 그 뭐냐 유교의 받은 정통을 있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가 이후에 그 정통이 끊어지고 한당유학 같은 사이비 같은 유학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예전에 그 순수한 그 공자, 맹자의 어떤 유교의 정통을 계승하자. 이게 바른 그 학문이고 바른 자세다. 정학을 찾자. 유교의 본뜻을 찾자. 자,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유교의 원리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혁신적 이상주의적 경의의 실천 운동이 정치 운동이 시작됐다. 운동가 이제 경의의 실천 운동과 정치 운동이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송대 사풍의 진작에 앞장선 인종 때 명시는 범중원, 뭐 그다음 고문부운동 제창 부양수에 의해서 자유주의고 비판적인 경학의 새 학풍이 역사의식에 집착한 정통을 확립했고요. 자, 이와 함께 이제 고문부흥에 의한 실용주의와 인류 질서의 재건을 부르짖는 공양학적 의리주의 등 종래 홍보학적인 형식주의와 정통적인 학문경을 떨쳐내게 되었다. 자, 인종시대 학술운동은 이러한 방향은 그 후 신종 때 들어서 망항성에 의해서 경세주의적인 어떤 신학과 소식의 축학, 엽적 등의 경세 공리학 같은 정리됐고 남송의 주의와 이를 집중한 책의 송학과 주자고 발전됐다. 그래서 송학이라는 것은 이제 경세적 성격과 윤리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 그렇죠. 아까 전에 경세적보다는 윤리적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걸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리적 성격의 송학을 정리한 것이 주자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자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중국의 주자학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양명학은 많이 나오는데 주자학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 그래갖고 요걸 이제 좀 설명을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 제가 그 한국의 그 사할 때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좀 할 때 많이 좀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유학의 내부 구조를 좀 볼게요. 그냥 정리만 좀 할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대중국사나 이런 데 있는데 굳이 강대중국사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뭐 윤리를 이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냥 큰 것만 좀 볼게요. 자, 이걸 이제 보기 전에 동양사 심화자를 잠깐 볼게요. 자, 송에서 원까지 이제 등장했던 학문이 신유학이라고 하죠. 또는 성리학, 이학, 송학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맹자의 사상이나 등등을 이제 혼합을 해갖고 이제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좀 보면 요거는 이제 이런 좀 내용이고 가정을 보면 일단 출발이 한유화 이후부터 출발하죠. 이거부터 설명이 되네 여기. 자, 한유화 이구가 이제 등장하죠. 당말 때 이제 그 뭐냐면 성리학을 그런 사람이 이제 한유화 이구야. 한유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뭐와 연결하죠? 도통론. 도통령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고는 복송설을 주장했죠.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 정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경력 정화 운동은 한당의 홍학을 비판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면서 유교의 학문적 정통성을 요한다. 그래서 유교 경제 연구에서 유교의 근본 논리를 파악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구별하면서 인간 정신을 수양하는 학풍을 마련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범중원, 송북, 부양수 이런 사람들이야.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어놨고 이거는 강대중국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니가 있어요. 주도니. 자, 주도니는 태국 도솔과 음양오행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도를 이제 좀 많이 받아들였고 이 도가 사상가 한대 유학자인 음양오행설을 조합해서 송대 주자학의 개조가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도니부터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송대 주자학의 어떤 그 사상적 원리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주도를 거쳐갖고 정의 형제가 있어. 예. 정의 형제는 이와 기중의 이론을 제시하죠. 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도통론을 주장해.
도통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그 송대 어 그러니까 이제 도통의 주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당 유학은 도가 아니고 맹자나 이런 공자의 원시 유학을 도를 이은 정통을 이은 유학은 지금 송학이다. 그래서 한당 유학, 홍학적 유학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도통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 도통론이라는 개념은 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조광조부터 그 짜해갖고 뭐 도통해갖고 막 하잖아요. 도통 논쟁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약간 도통론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장제는 기론을 주장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과 기론이 합쳐져 갖고 이기론으로 발전됐죠. 그리고 이 이기 이론론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예요. 주의.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돈이 장제 이렇게 정의 정원제 이렇게 있고 정의는 도통론을 주장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주공, 공자, 맹자, 송학인데 한대 유학은 이렇게 빠졌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정호는 형이학적 길을 형이학적 이로 발전시켰다. 이가 도다 뭐 이렇게 주장했고 이걸 이제 이기 이론으로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서 하여튼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그 정리된 그 신유의 구조적 논리를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은 신유학은 이와 기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설명하죠. 우주론이라든지 심성론이라든지 수양론이라든지 경세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참고로 그 여기에서 이제 이와 기를 설명할 때 사회적 질서 윤리를 되게 강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송학 자체에서도 경세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예, 경세적 그리고 이제 그 성리학 자체 주자학에도 경세론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경세론보다는 어떤 사회 질서나 원리, 도덕론 이런 걸 더 강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세론이 있는데 이건 뭐 비중이 좀 적고 주로 이제 요게 이제 비중을 두죠. 예. 그래서 우주론인 이와 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심성론이나 그다음에 수양론도 거기 연결돼 있는데 심성론 수양론 그다음에 뭐 하이간이라든지 정통론 신분간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한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는 심성론과 수양론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심성론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기를 나눠주고 사단과 칠종을 나누고 순수무학 기는 실정이고 가성가. 그래서 이를 이제 기를 청하게 하고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수양 방법으로서 건물 지지 이런 것들 종양선착 거경국리의 방법으로서 국리의 방법 건물 지지를 강조했고 거경의 방법으로 종양선착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앞부분에 한국사 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신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동기에서. 자, 한당유학은 오경에 대한 해석, 홍보를 일관하였다. 그러니까 더욱이 당태종의 공연다금 오경정을 편찮게 하여 오경 해석을 통일하자 오경에 대한 해석마저 해결하되어 지식인의 관심 밖에서 밀려나게 됐다. 그래서 당송 사회적 변화과 학문의 사상적 면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충분했고 유학 사상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은 경향에서 당중기의 한유와 그의 제자 이고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불교 특히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송학이 성립되었다. 송학은 송대 그 사대부의 서민사회 발전과 함께 정치 문화가 지닌 새로운 분위기를 배경으로 유교의 자유롭고 비판적 재해석을 위해서 주자학으로 완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성리학의 여러 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주자학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자학은 도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해서 그 유교 사상이 없던 유주론과 인성론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유교를 형이상적 경지에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남북조 수당시대에 거쳐서 국가 권력의 비호화에 불교와 도교가 사상계의 주도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도가의 반정치적인 관념과 불교의 반사회성, 비현실성을 점차 지식인 또 비판에 대해서 있는데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이 안사의 난 때야.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제 뭐냐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뭐냐면 이렇게 경제가 파탄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교와 불교에서는 뭐냐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유교와 불교는 거의 좀 반현실적이고
좀 약간 뭐예요? 내세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유교에서 찾아요. 유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강조에서만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 경세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하여튼 그리고 유학이 이제 내부 반성을 또 하게 된 거야.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학이 이제 내부 반성을 하면서 또 불교는 좀 비판하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등장한 것이 신유학, 송학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자, 따라서 한당의 유학은 송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결여되어 있던 우주론과 인성론, 존재론 등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 이래서 송학자, 주자학은 불교를 비롯한 많은 외세상을 맞설 수 있는 새 이론과 실천 이념을 성립하게 되었다. 자, 송대 주자학은 한대 경학과 크게 구분되는데 그건 유교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대까지는 유교의 오경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주자학은 사서를 강조하죠. 사서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죠. 이게 사서인데 요 안에 뭐가 있다? 이와 기다는 개념이 있어. 예. 그리고 이제 대학과 중용은 원래는 얘기 한 편이죠. 얘기. 얘기의 대학편, 중용편이 한 편인데 따로 책을 만들어갖고 대학, 중용이라고 한 거예요. 예. 자, 사서 가운데 대학과 중용은 당의 한유와 이구가 도교와 불교에 대항하며 유교의 일륜적 입장에서 대학을 중요시킬 때까지 유학자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논어도 오경 중에 하나도 위치에 놓지 않았고, 그러니까 13경이 하나 있죠. 오경이 아니라. 예. 13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자, 맹자도 제자에게 편입시킬 정도였다. 자, 이에 대해 이제 송대 유학자들은 대학을 예기부터 독립시키고 그 학문적 지표를 강조했다. 중용도 불교, 특히 선학에 상통한 내용이 있어서 성초까지 이제 불교 해설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주자학자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불교 중용 해석을 완전히 벗어나 유교적 심성론 기초에서 중용을 마련했다. 그래서 특히 그는 맹자도 중용같이 성서설을 통해서 유가의 심성의 기초로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송대 주자학의 성립과 사서의 중시는 그 유교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신유학을 성립하는 역사적 가업을 달성했고 본래 유교가 지니고 있는 가정과 국가의 질서체계를 재조합시켜 이를 형이사학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주자는 사서학의 수입을 통해서 한당의 오경학과 구분되는 새로운 이제 사상적 경쟁적 기초를 확립했고 특히 이 주자 같은 경우에 이 사서에다가 주를 붙이죠. 그게 유명한 사서 집주죠. 자, 사서 집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자학의 발전을 볼게요. 주자학의 발전. 자, 주자학의 출발은 당대의 한유의 원도와 원성 및 그의 제자 이구의 복성서가 출현되면서 불교와 도교에 대한 비판을 가했고 유교의 인성론을 바탕으로 유교의 우위성을 제기하는 데서 비롯됐다. 성의 건국과 문치주의 정책은 유교 사상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고 북송의 인종, 경력 연관에 이뤄 경력 정화 운동으로 더한층 발전되게 되었다. 자, 이 운동의 대표적 학자는 범중원, 호원, 송복, 부양수 등으로 범중원은 인간 형상의 이념을 유교에서 그랬고 특히 우주 생선을 설명하면서 주역과 인간성의 본질을 구명하고 있는 중요를 통해서 이를 추구하려고 했다. 송복은 한당의 문장과 의도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장을 제청했고 불교, 도교 및 제재백과에 대한 어떤 우위성을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송복의 이러한 주장은 구양수와 왕항성에게 영향을 주었다. 자, 구양수는 이제 고문 부문도 제청하여 문학과 사상의 세속성을 탈피하였고 특히 공자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고 경자는 모두 위서라고 배척했다. 공자의 뜻을 전하지 않은 경자는 모두 위서라고 배척했다. 자, 이래하여 직접 유교 경전을 연구하고 유학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인간 정신을 수양하고 실천 학풍이 지식인 사이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학통을 이어받아 유학의 새로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학자가 북성중기 때 주돈이었다. 자, 주돈이는 태국 도서를 냈죠. 태국 도서라는 내용 안에는 뭐가 빠졌냐면 유교적 요소와 함께 그다음에 도교, 그다음에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이 빠졌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와 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진 원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 내용은 되게 어려운데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뭐 이거 사람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 저도 여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돈이는 이제 보기에 이 사람은 그 태극을 되게 강조해요. 태극에서 이제 음양의 원리가 형성됐다고 했죠. 태극이 우리가 태극할 때 태극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양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상승됐다고 하는데 이게 태극이 동하면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태극이 정지되면 음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태극이 이제 움직여서 양이 되고 하면 이걸 이제 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자 사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노자가 제일 중요한 궁극 중에 무죠. 근데 무에서 인간 탄생을 찾지 않고 요 태극이 움직인 양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에서 찾았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음과 양이 움직이고 나면서 요렇게 5개가 만들어지죠. 수, 하, 금, 목, 토. 그래서 양이 움직이고 음이 전기된 상태에서 5개가 조합해서 오행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오행이. 그래서 음양 오행설과 연결됐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태극에서 음양이 생성되고 오행이 진행된다. 이거는 주자학의 우주론의 어떤 존재론적 기초, 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요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돈이는 태국 도서를 지어서 이 도가사상과 한대 유학자의 음양 오행설을 조화시켜 그 송대 주자학의 개조가 되었다. 원래 태국 도서는 노자와 장자 계통의 학자에 의해서 추천되어 모든 걸 주돈이가 재정리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했다. 자, 태국 도서에 의하면 태국의 음양이 생기고 여기에서 다시 오행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는데 주자학의 우주론과 존재의 기초가 여기에서 시작됐다. 자, 주돈이가 그의 태국 도서는 이론적 기초를 노장사상에 가져왔으면서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를 무에서 구하지 않고 인간이 탐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인간이 탐구하여 찾을 수 있다는 생각 이에서 찾아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무국이 곧 태극이라는 우주의 절대적 경지를 이루어는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 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래요. 보편적 법칙. 천리라고 하죠. 천리. 하늘의 뜻. 근데 이제 이때 천리는 어떤 인격화된 천이 아니라 어떤 원칙, 법칙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성리학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그 원칙과 법칙을 자연 세계에 적용했으면 괜찮은데 어디에서만 인간 세계, 인간의 윤리에서만 그걸 찾으려고 했던 데가 문제인 거죠. 상강오륜이나 그런 데서. 그런데 하여튼 그 이라는 것을 이제 이의 생성 과정을 음양오행설을 통해서 도가의 사상을 통해서 찾았다. 태극 사상에서 찾았다.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논리를 통해서 주자학은 노장 사상의 신비주의 대응해서 유교 본래 합리주의로 발전되는 철학적 기초를 확립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노자 사상을 빌어왔지만 무라고 할 수 없는 무라고 하는 어떤 찾기 힘든 그 언어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라고 해서 언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곳을 찾음으로써 궁극적인 원인을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존재 원칙, 태극의 존재 원칙 그렇게 찾으면서 뭐냐면 합리주의적인 철학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돈이의 태국 도서는 이제 정오와 정의 형제 이론과 장제 기론을 통해서 이기론을 발전했죠. 이는 다시 주위의 그 이기 이론으로 대성되었다. 자, 장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뭘 강조했죠? 기이론설을 강조했죠. 예, 기이론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만문의 근원을 태효로 봤어. 태효로 봤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라는 것은 이 태효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동과 정으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했죠. 태효가 동하고 정하는 활동에서 기가 형성됐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가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천지의 성과 기지의 성을 구분했어요. 이게 10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천지의 성은 본체의 원래 인간의 성이고 기지의 성은 구체의 인간성을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천지의 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성이에요. 원래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성이 기지 그 천지의 성이고요. 근데 이에서 이제 뭐냐면 기지의 성은 인간마다 또 뭐냐면 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지의 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된 주제의 보편적 이와 차별의 기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죠. 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장제는 우주의 변화가 곧 기의 변화며 기의 변화로 기가 모이면 만물이 생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태어가 되니 이것이 마치 얼음이 물이 되었다가 다시 어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기에는 음양의 이단이 있어서 변화하는 것을 모든 음양 이단의 변화를 불가한 것을 보았다. 따라서 장제는 만물의 근원을 태워두고 태어 상태에서 기는 음양의 상대적 관계에서 동과 정의 활동을 통해서 상을 형성하면서 기운을 제시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아두세요. 만물의 근원 태어, 그다음에 태어가 동과 정을 하면서 움직이고 멈춰주면 기가 생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이 된다. 뭐 이 정도 내용.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천지의 성과 기지의 성을 나눠서 천지의 성은 본체 인간의 성이고 기지의 성 구체 인간의 성을 구분해 놓고 자 이것이 나중에 주의가 말하는 기와 이의 어떤 개념적인 어떤 차이가 여기 나왔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제의 기이론에 대해서 정의, 정오, 경쟁, 이론론을 이제 주장했죠. 그래서 천하의 사원은 반드시 원칙이 있고 일문에 일리가 있다. 한 가지 물질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야. 모든 사원에는 다 보편적 원리가 내재됐다는 거야. 자, 이들 이제 도와 동이라는 의미를 받았다. 단지 이가 개별적이고 지적인 데 비해서 도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으로 해석됐다. 그래서 이제 정의는 장제가 존재 궁극적 경제의 길을 바탕으로 한 두고 이걸 태극과 동일시한 비해 비해 차원이 다른 이와 도의 개념을 새로 설정해 형이학적 기를 형이학적 이도 발전됐다. 뭐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를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침에 얘기한 좀 플러스 시킨 것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강제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의가 뭘 주장했다? 도통론을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공, 그다음에 공자, 그다음에 맹자, 송악 이런 식으로 해서 유교의 도가 이런 식으로 흘렸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도통론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학자들도 보면 뭐 안양부터 해갖고 백이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도가 흘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종로 제사에 모시고 막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영향을 받은 거야. 네. 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그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사료들. 여기 자 도통령 정의 내용을 보면 주공이 못하여 사망한 후에 성인의 도가 실행되지 못하고 맹자가 죽은 다음에 성인의 학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도가 행하지 않으므로 백세에 거쳐서 훌륭한 치적이 없었으며 학문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천재에 거쳐서 진정한 유학자가 없었다. 선생은 그 400년 이후에 그 태어난 부전의 어떤 학문을 유경 속에 얻어 점차 이 도로서 이민을 가르치 그 깨우치는 뜻을 두었다. 정의가 이제 도통을 주장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주공, 공자, 맹자까지는 인정하는데 요 뒤에 이제 분명히 유학한 있는데 한당 유학 빼버리고 송악 자기 형을 받들며 모시면서 요걸 계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게 도통론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한유의 도통론도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주자 이기 이윤론 보자. 자, 이런 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주자죠. 원래 성리학이 여러 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주자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그 주자가 이 성리학을 완성시켰고 후에 이제 명나라 때부터 간학화된 학문 성리학은 이 주자이기 때문에 보통 성리학, 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와 이항할 때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을. 예. 이기 이혼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요 부분은. 예. 세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9번이에요. 예, 세 번째 인증번호 79번입니다.